그래서 탁 먹는다 보니까 고개 숙여서 기도들 하고 내쫓기를 펴서 이렇게 목에 걸고 포포에서 먹고 얘기하면서 먹고 9살짜리가 그거를 보고 충격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9살짜리가 집에 와서 오늘 어느 집에 초청받아 갔는데 밥을 이렇게 먹고 기도를 이렇게 하고 밥 먹고 나더니 이렇게 하고 말들은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적어놓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워싱턴이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워싱턴이 이제 죽습니다. 죽고 났는데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요. 워싱턴이 뭐 할 때마다 이 사람이 주머니에서 까만 수첩에서 꺼내가지고 할 때마다 적어놓는다. 워싱턴이 죽고 나니까 사람들이 워싱턴에 그 수첩이 뭐가 있는지 보자. 보니까 그게 9살 때부터 적어놓은 그런 거예요. 이럴 때는 이렇게 집에서 엄마 아버지가 있으면 배웠어야 할 일들을 적어놓은. 그게 유명해져서 거기에다 이 사람 저 사람 덧붙여가지고 그게 그 워싱턴 Rules of Civility라고 인터넷에 한번 찍어보세요. 어느 사회나 그 사회를 도덕적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이 있어요. 미국에서는 벤자민 프랭클린이 그 아주 효시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청교도적인 것도 있지만 미국의 중산층은 대단히 건강한 정신적으로 13가지 덕목 그거 보시죠. 맨 앞에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우리 덕목에 감사 나오는데 그 사람의 템퍼런스라는 거예요. 절제해라. Eat not to dulness. Eat 먹지만 dulness 바보처럼 먹지만 Drink 마시되 not to elevation 머리 돌도록 마시지 마. 그게 제일 앞에 나오는 덕목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가 뭐 사일런스예요. 가급적이면 침묵해라. 사람. 그렇게 해서 13가지를 딱 적어놓고 이거를 20살 때부터 벤자민은 20살 때부터 이거를 적어놓고 하루에 한 번씩 펼쳐놓고 요 덕목을 내가 지켰나 안 지켰나를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요. 이 사람의 마지막이 뭔지 아세요? 마지막이 휴밀리티라고 하는 거예요. 13번째 휴밀리티. Imitate Jesus and Socrates. 소크라테스와 예수를 닮자. 예수의 겸손을 닮자. 그게 마지막 13번째 Imitate Jesus and Socrates. 그 12번째가 뭐 chastity. 성교를 하자. 그것만까지는 chastity라. 성교를 하자. 그러나 성교를 하되 이것은 자식을 낳기 위해서 하는 거다. 결코 쾌락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너 건강을 해치도록 섹스하지 말고 자식을 목표로 하지 않는 한 섹스를 남용하지 말고 이거를 적어놓고 지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벤자민 프랭클린이 도덕의 표상입니다. 지금 그 미국의 돈의 100불짜리 허연 할아버지 있죠. 그 사람이 벤자민 프랭클린. 미국 사람들은 벤자민 프랭클린의 이걸 본받겠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하고 비슷한 이율복 선생에 보면 이율복 선생이 11가지 덕목을 얘기합니다. 11가지 덕목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그 중에 하나가 수면이라는 게 있어요. 잠이 무슨 덕목이 되겠어요? 근데 잠도 덕목이 돼요. 해설을 어떻게 하느냐. 아프거나 잠잘 때 이외에는 등을 땅에 대지 마라. 아프거나 잠잘 때 이외에는 등을 방바닥에 대지 말아라. 이게 수면의 덕목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 48세에 돌아가시죠. 50도 안 돼가지고 48에 돌아가십니다. 그렇게 해서 이분이 뭐 해주 목사할 때부터 그 몸이 약해가지고 그런데 이 사람은 잘 때 왜 눕지 않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어느 사회나 도덕적인 이상을 가지고 살려고 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걸 이제 개인적으로 봐서는 나는 이렇게 살려는 노력을 하는데 우리도 지금 목화 당면한 문제가 두 가지죠. 내가 버추, 우리 50가지 버추 따라 살자 하는 게 있고 또 하나 우리의 사명은 뭐예요? 우리 주변에
그런 덕목을 지키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드는 게 교육이죠. 하나는 내 수양의 차원이고 하나는 교육의 차원이다. 자, 이제 교육 차원으로 들어가요. 교육 차원. 이게 과연 덕목들이 가르쳐질 수 있는 것인가? 이게 이제 과학적으로 어프로치하면 이게 이제 도덕 교육, 도덕 심리학의 시작입니다. 1900년대 들어오면서부터 과연 도덕은 가르쳐질 수 있는가? 도덕은 완전히 프라이빗 비즈니스 아니냐? 개인이 알아서 수행하는 거지. 뭘 어떻게 뭐 벗어난다면 아버지가 자식들, 부모가 자식 키울 때 도덕적으로 키우려고 노력하는 것 이외에 어떻게 제3자가 저 모르는 사람, 학교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도덕적으로 되게 가르친다? 이건 상당히 좋다. 그러니까 서양은 도덕이라는 게 학교 교과목에 없습니다. 도덕을 어떻게 가르쳐요? 도덕은 이건 완전히 프라이빗 섹터예요. 그죠? 그럼 내 수양의 문제지. 그럼 어떻게 도덕을 가르치냐? 그래서 1900년대 들어오면서부터 심리학자들이 과연 이 도덕이 가르쳐질 수 있는 거냐? 왜냐하면 이제 19세기 들어오면 19세기, 18세기 들어와서 19세기 들어오면서부터 사회가 대단히 혼란해지잖아요. 그 덕에 1차 대전도 1차 대전도 국가 덕목이 안 생기기 때문에 같이 살아야 되는 이게 안 생기기 때문에 1차 대전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사회가 혼란해지고 이른바 전통 도덕이 서양에서는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좀 정직하게 가르쳐야 되겠다, 모호하게 가르쳐야 되겠다, 이제 이런 논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학적으로 제일 먼저 도덕과 관련돼서 한 연구가 아주 유명한 연구가 있는데 그게 캐릭터 에듀케이션 스터디라고 합니다. 캐릭터 에듀케이션이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인성 도덕 교육입니다. 이게 1925년에 미국 스탠포드 대학에서 시작된 연구예요. 이건 무슨 연구예요? 정직성 연구였어요. 어떻게 했느냐? 왜 사람들이 이렇게 부정직하냐? 이 정직성을 몰라서 그렇다, 안 가르쳐서 그렇다 이런 거야. 그래가지고 심리학자들이 스탠포드의 그 하션하는 메이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교육 심리학자가 어떤 세대 한 10,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이거를 조사를 합니다. 10,000명을 대상으로 이 사람이 정직에 대해서 얼마나 아느냐, 그죠? 정직에 대해서 얼마나 아느냐, 그거 하나. 지식 차원, 정직에 대해서 얼마나 아느냐. 그 다음 두 번째, 정직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하고 정직한 행동을 하는 게 좋다라고 믿느냐. 그 두 개는 좀 구분이 되겠죠. 정직에 대해서 아는 것하고 정직한 행동을 하는 게 좋다라고 믿는 신념의 강도는 틀리죠? 하나는 신념 강도, 하나는 지식의 정확도. 또 하나는 실제로 그 사람이 정직한 행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했어요. 세 가지. 정직에 관한 지식, 정직에 관한 신념, 정직한 행동. 자, 정직에 관한 지식은 할 수 있어요. 누구누구가 이렇게 했다. 철수는 지금 뭐를 한 거냐? 거짓말 한 거다. 그죠? 누구는 안 그랬다. 얘는 뭐 한 거야? 얘는 정직하다. 누가 정직하냐? 그 어떤 사태를 놓고 정직한 사람, 거짓말 한 사람은 구분해낼 줄 아는 지식이죠. 그 다음에 어떤 사례를 주고 너는 얘보다 정직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정직한 행동을 해야 될 때 손해가 와도 해야 된다고 믿느냐 안 믿느냐, 꼭 그래야 된다, 이걸 하니까 신념 강도를 재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한테 10,000명한테 그렇게 했죠. 지식도 물어봤고 정직에 관한 신념, 나는 그렇게 하겠다는 신념도 물어봤고, 그 다음 또 하나, 이런 거를 실제로 했어요. 이게 아주 엄청난 연구였는데, 아이에게 신금을 시켜요. 너 저기 가서 뭐뭐를 사와. 뭐뭐를 사와. 이렇게 해주고 1불짜리 준다고. 1불을 주고 너 가서 뭐뭐를 사와.
그럼 저쪽 가게 주인하고 짜고 가서 사면 이게 70센트야. 70센트. 70센트가 30센트 거슬러면 줘야 되는데 주인이 70센트야. 봐. 하나, 둘 이렇게 주면서 주는데 10센트를 더 주는 거예요. 예. 그럼 거기서 뭐 이렇게 줘서야 이게 70센트야, 30센트 거스름 돈이야 하고 주면서 40센트 주는 거예요. 얘를 받아가지고 나오는데 이게 그대로 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가다가 한 사람이 딱 마주쳐가 딱 잡고 하는 겁니다. 너 뭐 사오니? 그 얼마래? 70센트예요. 그럼 얼마 거스름 돈 받았니? 30센트요. 이렇게 대답할 거 아니야? 그래, 신문을 정확히 해야 되니까 너 30센트 받았는지 잘 보고 가. 펴봐. 그러면 얘가 끄집어내서 생각을 할 때 이 사람은 그냥 갚버리는 거야. 그럼 얘는 분명히 알아. 10센트를 더 받았다. 그래가지고 그 걸어가는 동안에 한 100m 돼요. 또 이렇게. 잘 짜는 각본 위해서 하는 거야. 이거 하는 동안에 얘는 걸음이 늦었죠. 막 가는데 그 순간부터 20센트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고 그 중간에 또 유혹하는 게 있어요. 사먹을 수 있는. 이거 10cm야. 그렇게 해서 한 평균적으로 100명을 하면 그냥 가는 애는 33명 정도. 나머지는 그 10cm를 빼도. 그러면 이제 상관계수가 나오죠. 한 애가 지식 정도가 정확하다. 신념 강도가 강이다. 이게 점수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행동을 하냐 안 하냐가 나오죠. 이걸 이른바 상관계수를 내봤더니 상관도가 무척 높아져요. 통계적으로 얘기하면 상관계수가 0.3 정도. 0.4 정도. 4 나온다는 얘기는 이제 우리 오메가 계수에서 100명 중에 16명 정도만 그 세 가지가 일치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86명은 뭐냐? 일치하지 않는 거야, 세 가지가. 그래서 그 연구의 결과로 도덕교육 해도 소용없다. 지금 그 당시 도덕교육 하는 게 뭐야? 정직해라. 정직이 이거다. 그지? 정직한 게 좋지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해도 자기 이득이 딱 발생하면 이득 때문에 정직한 행동이 완전히 좌절이 돼요. 이 연구를 미국에서 한 건데 그럴 리가 있냐. 그렇잖아요. 정직 그렇게 중요한 정직을 조지 워싱턴 때부터 미국에서 얼마나 가르쳤어요. 민주주의는 정직을 기반으로 한 정치거든요. 정직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연구 보고서가 나간 이후로 충격을 받아요. 사회 전체가 충격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이 연구가 너무 방대한 연구였고 이 책이 지금도 도서관에가 이렇게 두꺼운 3권으로 되어 있어요. 캐릭터 에듀케이션 스터디 해가지고 10,000명이나 했으니까 그 당시에. 그렇게 돼가지고 덕목을 가르친다는 게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게 이제 1950년대까지 옵니다. 이게 32년의 연구 보고서가 나오고 그동안의 심리학자들이 이 연구가 너무 방대하고 너무 설득력 있게 돼 있어가지고 도덕교육하면 덕목을 가르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덕목 가르쳐봤자 지식으로 가르치거나 신념 강도로 가르쳐봤자 행동하고 연결이 안 된다. 이게 코리레이션이 0.4%뿐이 안 된다. 이러니까 이 도덕에 대한 연구가 잦아들어요. 하진 않아요. 너무 방대하고 또 권위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이 도덕에 관한 연구가 다시 리바이벌 되는 게 1960년대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리바이벌이 됩니다. 그게 아마 여기 계신 분 중에 들은 분들이 있을 때 피아제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장 피아제 들어보셨죠? 장 피아제의 연구를 도덕적으로 응용한 사람이 콜록이라는 사람. 그래서
콜버그가 이 캐릭터 에듀케이션 스터디를 다시 면밀히 검토를 해본 거예요. 검토를 해보고, 자, 그때 심리학자들은 0.4뿐이 안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근데 자기가 보기엔 0.4씩이나 나왔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 100명 중에 3가지가 일치하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보면 이 3가지가 일치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100명 중에 16명이다. 그럼 우리 사회를 봐라. 우리 사회에서 16명이라도 이렇게 확실하게 도덕성을 지킬 수 있다면 그게 어디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의미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그 3가지가 일치하는 사람도 여전히 있을 수 있다는 거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누군가가 도덕교육을 한 게 아니잖아요. 도덕교육을 하면 최소한 0.4 이상은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 아니냐. 이렇게 놓고 이 사람이 그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맞다. 100명의 16은 도덕교육을 받지 않고도 존재하는 도덕적인 사람들이다. 그렇다면 이거를 인위적으로 교육적인 노력을 가하면 0.4 이상은 다 올라갈 거 아니에요. 얼마만큼 더 올라갈지는 이제 실험도 해보고 더 해보자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콜버그라는 사람이 그 도덕교육이라고 하는 걸, 도덕심리학을 리바이벌을 시키고, 저는 그 콜버그 쪽에 공부를 한 사람, 내 스승이, 내 박사 논문 교수가, 내 박사 논문을 지도했던 선생님이 콜버그의 첫 번째 박사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콜버그가 우리 미네소타 대학에 자주 방학 때 놀러 오고, 자주 뵙고, 강의도 많이 듣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그런 콜버그 쪽에 공부를 한 사람. 자, 이렇게 돼서 이제 흐름을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 콜버그가 나오면서부터 이제 어떻게 하면 도덕교육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0.4 이상의 코리레이션을 올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경주들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우리가 이제 버추 운동을 하는 것도 그 기반 위에서 하는 거예요. 보통 100명 중에서도 16명 정도는 자기 나름대로 어떤 도덕적인 확신에 맞는 행동들을 하고도 있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좀 더 우리가 노력을 가하면 최소한 16% 이상의 사람들을 도덕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거기에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콜버그로 시작이 돼가지고 심리학에서 다시 이제 도덕 행동을 연구하는 이제 붐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붐과 관련해서 이제 제가 도덕 행동을 설명하는 심리학의 몇 가지 틀을 제가 얘기를 할게요. 자, 1900년대 들어오면서 미국과 영국 쪽에서는 그 정직성 연구를 통해서 정직이라는 덕목을 가르치는 것이 정직한 행동을 유발하는 데 효과적이냐 하는 연구를 하다가 그것이 아주 네거티브 결론이 나왔다고 했죠. 그럼 프랑스 쪽에서는 어떤 식의, 유럽 쪽에서는 어떤 식의 얘기를 했냐. 마찬가지로 그때 가장 유럽 사회에서 문제가 됐던 게 도덕의 문제였어요. 이때 프로이드가 나타나는 거예요. 프로이드가 나타나서 정신과 의사였잖아요. 보니까 진짜 개떡 같은 놈도 많잖아요. 그럼 또 어떤 사람 만나면 진짜 양같이 순하고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도대체 왜 이러냐. 이게 이제 콜버그의 관심이었고, 그래서 콜버그의 이론이 사실은 그걸 설명하는 거였어요. 콜버그의 성격 이론 해가지고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인간의 성격은 이드, 본능과 이고, 자아와 슈퍼이고, 초자, 셋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죠? 그 사람의 내면의 성격이라고 하는 건 요 이드와 이고와 슈퍼이고의 갈등에서 슈퍼이고가 이기면 도덕적인 사람이 되는 거고, 이드가 이기면 본능에 충실한 비도덕적인 사람이 되는 거고, 이고에 충실하면 지 악까지만 지 이득만 쫓는 합리적 이기주의자가 되는 거고, 그죠? 요 세 가지야. 그럼 요 세 가지가 슈퍼이고가 강해서 이고와 이들을 컨트롤할 수 있도록 슈퍼이고가 강하게
돼야 되는데 그럼 슈퍼이거를 강하게 만드는 건 누구냐? 가정에서 결합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중요하다. 그래서 웨디푸스 컴플렉스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런 것이 있대요. 자, 한 사람이 도덕적인 사람이 되려면 슈퍼이고가 돼가지고 슈퍼이고가 이고와 이들을 누를 수 있어요. 그럼 슈퍼이고는 태어날 때 갓 태어난 아이한테는 본능적인 욕구만 있어요. 근데 입에다 본능적인 욕구만 있기 때문에 갓 태어난 아이한테 입에 물려주면 이게 아주 그냥 확 빨아댑니다. 그죠? 이게 얼마나 강한지 이게 잡아올리면 애 몸이 따라올 정도예요. 본능이에요. 또 손에 뭐를 쥐어줘 보세요. 꽉 잡히는 거죠. 또 이렇게 해서 떨궈 보세요. 얘가 완전히 오므라들어요. 떨어도 다치지 않게. 그게 태어날 때부터 가져온 본능입니다. 그렇게 돼서 이들하는 자기 생물학적으로 자기를 보호하려는 기제가 강하게 있는데 여러분들 아세요? 아이가 어떤 맛을 제일 먼저 식별할 것 같아요? 단맛. 응? 단맛. 단맛은 한참 있다. 쓴맛을. 쓴맛도 아니고 신맛. 왜 그래요? 생물학적으로 신 거는 독이 들은 거죠. 변질되면 입으로 들어가는 게 상한 게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신 거를 제일 먼저 감지하는 게 신맛 같은 거예요. 또 아이들은 모르는 거 몰라도 이 깊이 지각이 제일 먼저 발달해요. 떨어지면 안 돼요. 아이들은 이렇게 놓고 이 둘 사이에 투명한 유리를 덮어놓고 몇 개월도 안 된 애를 여기다 놓고 밀어보세요. 황금 밀어. 먼 거 좌우는 모르는데 깊이 지각은 제일 왜? 살아남는데 깊이 지각이 보다 중요한 거야. 좌우 중요하지 않잖아요. 네. 위아래 중요하죠. 깊이 지각이. 그러니까 사람은 그 본능적으로 가지고 태어난 어떤 자위적인 욕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프로이드는 갓 태어난 사람은 이드만 있다. 본능적인 욕구만 살아남기 위한 생물학적인 존재로 살아남기 위한 이드만 있다. 그런데 이드만 있다가 보니까 이드만 있다가 이제 3개월, 4개월, 6개월, 7개월 가다 보니까 예컨대 이런 걸 배우는 거예요. 배가 고프니까 얘는 자동적으로 울잖아요. 한 번. 우는데 엄마가 문 열고 들어와서 볼 때까지 계속 울어대면 한 대 울어맞아. 그러니까 그걸 몇 번 경험하면서 문가에 누군가 가까이 왔다고 울으면 딱 멈추면 와가지고 안아주고 해요. 그게 이고가 생겨나는 거예요. 이고가. 배가 고프고 뭐해도 이렇게 누가 나타날 때 울음을 멈추면 기분 좋은 일이 생긴다. 이고가 생겨나요. 그래서 이제 이고가 생겨나가지고 이들은 이고에 의해서 컨트롤이 되는 거죠. 그 이고는 뭐냐? 나한테 유리하냐 유리하지 않냐, 좋으냐 나쁘냐만 생물학적인 차원에서. 그러다가 그런 유리 요구만 따지다가 이제 5살 내지 6살, 하여튼 4살 넘어 들어가면서부터 더 기분 좋은 일이 생긴다는 걸 알아요. 이렇게 보니까 아무도 없으니까 막 엄마 찾느라 막 울다가 엄마가 나타나니까 울음을 멈췄단 말이죠. 멈춰서 이제 그런 재미도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무도 들킬 염려도 없고 뭐 그렇지만 요걸 먹어야 되는 거를 동생을 위해서 양보하고 안 먹고 견디니까 더 기분 좋은 칭찬이에요. 그죠? 이렇게 되니까 본능도 참고 이고도 통제하면 더 기분 좋은 일이거든. 너 동생을 위해서 안 먹고 있었네. 이런 일들이 이제 그게 이제 슈퍼이고가 출현해요. 그게 6살 때부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가 그 아이를 적절하게 칭찬해주고 벌을 주고 요걸 잘 함에 따라서
아이는 이들을 통제하는 이고가 생겨나고, 이고가 생겨나가지고 다시 이제 슈퍼이고가 생겨납니다. 요렇게 해서 애 머릿속에서 이드와 이고와 슈퍼이고가 균형을 잡게 될 때, 슈퍼이고가 통제자의 역할을 하게 될 때 그 사람은 도덕적으로 완성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요렇게 될 때 어떤 역할이 중요하냐? 이성 부모의 역할이 중요해요. 이성 부모의 아들한테는 어머니가 중요한데, 아버지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동성 부모 때문에, 그러니까 웨드비스 본부는 이성 부모에 대한 애착이 생기는데, 이 애착을 통제해 주는 게 동성 부모라. 예컨대 이렇게 남자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엄마를 좋아하고, 무슨 딸아이도 그렇지만 엄마를 좋아하는데 4살, 5살 들어가면서 가만히 느낌이 오는 거 보니까 엄마는 아버지하고의 관계도 대단히 좋다는 걸 눈치를 챈다. 아버지의 관계도 대단히 좋다. 그래서 얘는 엄마가 좋은데 아버지하고의 관계를 시기를 해가지고 라이벌 관계가 벌어지게 돼요. 이렇게 되니까 아버지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어머니를 독차지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3살, 4살 들어가면서부터 아버지를 증오하는 마음이 큰다는 거예요. 엄마를 독차지하려고. 그래서 어느 날 아버지가 출장 간다. 그럼 아버지 없어? 없지. 그럼 그다음부터 기분이 좋아. 근데 요 애가 5살, 6살 되면서부터 아버지를 미워하는 것이 죄의식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게 생기면서 아버지가 나를 혼내줄지도 모른다. 내가 이렇게 아버지를 보면 내 속도 모르고 아버지는 나한테 너무 잘해주잖아요. 그죠? 근데 난 아버지가 밉단 말이야. 또 언젠가 이게 아버지는 다 아니까 들통나서 아버지가 나한테 무지가 혼을 내줄 거다라는 잠재의식을 가지고 사는 거야. 그러다기 때문에 남자애는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언제나 아빠는 하고 찾는다. 그게 아빠를 보고 싶고 아빠를 사랑해서 찾는 것이 아니라 아빠의 문제를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내가 아빠를 미워한다면 아빠가 눈치챘어 안 챘어가 불안하니까 아빠는 안 돼요. 아빠 저 마당 뒤에서 뭐 일하시잖아 하면 얘는 가가지고 머리 내는 거 아빠 진짜 일하나 확인을 한다. 그럼 속도 모르는 아빠는 괜히 애가 자기 이렇게 보니까 날 좋아서 저러는 줄 아는데 걔는 다들 염탐하는 거야. 근데 이제 아버지가 불러요. 야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아버지한테 한 대 터질까봐 조심조심 아버지한테 오죠. 긴장되어 있는 상황에서 아버지가 이런 말을 합니다. 너 오늘 뭐 하고 놀았어? 친구랑 놀았다. 친구랑 싸웠어? 아니요. 친구랑 싸우면 안 돼? 아버지가 주로 하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덕목이에요. 친구랑 싸우면 안 된다. 그죠? 덕목. 또 오늘 학교에서 뭐 했어? 선생님 말 잘 들었어?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돼. 그죠? 그럼 아버지는 덕목을 줘요. 양육하는 거예요. 엄마는 밥 잘해주고 뭐 주고 아유 걱정하지만 아버지하고 하는 대화는 주로 덕목입니다. 그래서 프로이드는 뭐라고 그러냐? 아이들이 평생을 살아갈 중요한 덕목은 아버지와의 심리적 긴장 상태에 있을 때 아버지가 던져주는 덕목이 애 머릿속에 들어가 박히는 거다. 그렇게 돼서 그런 아버지와의 라이벌 의식 때문에 아버지한테 혼날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는 말은 잘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다이나믹이 형성이 된다. 그래서 프로이드의 얘기에 의하면은 아버지가 안 계신 남자아이들은 도덕적 양심의 발달이 지체된다. 그래서 프로이드의 책에서는 여자들의 도덕성을 취급 안 했어요. 1900년대 꿈의 분석 뭐 이렇게 나온 게 1900년대 초반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돼서 프로이드는
아주 명쾌하게 가정에서 엄마, 아버지를 통해서 아이들 머릿속에 정직, 이런 덕목이 아이들 머리에 어떻게 들어가 꽂히는지 이거를 그 메커니즘으로 잘 설명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프로이드는 뭐예요? 가정이 중요하다. 또 집에는 언제나 엄마, 아버지가 두 분이서 있어야 되고 아이들의 도덕적인 기반은 가정에서 만들어진다. 첫째가 가정에서 만들고 두 번째 아주 어릴 때 만들어진다. 그 양반은 2살에서부터 8살 사이에 인간의 도덕성은 완성이 된다고. 이게 이제 프로이드의 생각이었고 그게 유럽에서 도덕교육이 그러기 때문에 부모에게 맡겨진 거고 종교 쪽에서 그래서 거기는 독일이나 프랑스나 이쪽 가면 학교에서는 도덕교육 안 합니다. 이른바 교회 썬데이 스쿨에서 도덕을 가르치는 거죠. 자, 이게 프로이드 정신분석학에서 얘기하는 그런 어떤 덕목의 내면화 과정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심리학에서 한 분파로 중요하게 차지하는 게 행동주의 심리학이죠. 행동주의 심리학도 1920년대, 30년대 여러분들 스키너 얘기도 들으셨고 이 사람들이 초기에는 도덕 얘기를 안 했지만 이 사람들의 도덕은 도덕이론은 학습론이에요. 인간의 도덕은 학습되는 거다. 어떻게 학습되느냐? 상과 벌을 위해서 학습되는 거다. 학습 개념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후반기 들은 반두라라고 하는 사람이 그 행동주의 심리학에서 도덕 이론을 만들어낸 사람인데 이 사람이 모방학습이라는 걸 얘기해요. 누구든지 자기 주변에서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을 보면 사람은 본따르게 돼 있다. 이게 아주 파워풀한 거예요. 그래서 행동주의의 그 모방 학습론에 의해서 TV에서 영화 보면 TV 따라 하잖아요. 영화, TV, 영상, 유해한 영상을 많이 본 사람일수록 포르노 많이 본 사람일수록 그런 성적인 탐닉에 빠지는 거고 폭력 많이 본 사람은 폭력에 빠지게 돼 있고 또 모방 학습으로 이 사람들은 학습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 행동주의에서 나오는 반두라의 모방 학습이 지금 도덕 이거에 대단히 지금 아주 강력한 설명 이론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행동주의 이론이죠. 그 다음에 이제 게슈탈트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게슈탈트에서는 구조화라는 말을 써요. 구조화. 그런데 조폭의 그 도덕을 한번 봅시다. 쫙 그 조폭 그 팀에 내가 딱 들어가는 순간에 조폭이 공유하고 있는 행위 규칙을 그대로 내면하게 되죠. 그 안에 들어가면 그 안에서의 어떤 생존하기 위한 생존 지혜가 가동이 됩니다. 조폭이 들어가면 어떠죠? 자기네들끼리는 그 상하관계를 지키고 여기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쳐야 되는 그 논리가 되니까 거기에 갇히는 거죠. 그 안에 조폭론이죠. 이렇게 돼가지고 게슈탈트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어떤 하나의 통찰이 생긴다는 거야. 그러니까 조폭에 들어간 애가 기본적으로 도덕성이 없는 애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조폭이라고 하는 그 패러다임 속에 프레임 속에 딱 들어가게 되면 조폭에서 공유하는 행위 규칙을 흡수한다는 거예요. 그 행위 규칙대로 안 하면 살아남기가 어려워요. 지금 조폭과 같은 논리로 행동하는 사람들 많아요. 국회의원들도 그런 국회의원이라는 프레임 속에 들어가니까 그죠? 그 사람 다 똑똑한 사람들인데 국회에 들어가니까 국회 그 프레임에 빠져가지고 못 봅니다. 그러니까 조폭이라는 단체에 끼어들어가면 거기에 있는 행위 규칙을 안 지키면 죽거나 그죠? 그래서 못 나옵니다. 죽지 않으면 못 나옵니다. 지금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어떤 게슈탈트적인 어떤 행위 규칙의 패러다임 속에 빠져버리면 그 프레임에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그런 유병원 씨 이번에 나온 것도 그 사람들만이 공유하는 행위 규칙이 있죠. 행위 규칙에 딱 들어가면 세계관이 그렇게 바뀌었거든요. 또 통일교 이런 얘기할 때도
미국에서는 저 70년대 초에 미국에 그 통일교가 들어와가지고 통일교 때문에 아이들이 그 세뇌를 당해가지고 그 나가서 꽃 팔고 뭐 한다. 중산층 가정의 부모들이 엄청 해가지고 미국에서는 한때 심리학자들이 그런 D 프로그래밍, 종교에 빠졌을 때 종교로부터 어떻게 빠져나오는 D 프로그래밍 연구를 무척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탈세뇌죠. 세뇌했다가 그게 세뇌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니잖아요. 여러 사람이 한 그룹이 공유하고 있는 행위 규칙을 따르도록 머리가 자동화돼 버려요. 이제 게슈탈트는 이런 거를 얘기를 하고 이것이 좀 소규모 조폭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공유할 행위 규칙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보편적인 덕목을 지향하면 좋은 거죠. 지금 조폭이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사람들이 공유하는 덕목이 반사회적인 덕목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데 미국이면 미국이라는 사회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덕목들 있잖아요. 이 덕목으로 세뇌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게슈탈트 쪽에서는 하나의 어떤 프레임에 사람들이 프레임에 끼어들도록 하는 것이 도덕교육이 됩니다. 다만 그 프레임이 보편적인 인권의 문제니 정치, 하나의 어느 특정 집단과 특정한 사람을 위한 덕목이 아니라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를 지향하는 덕목 속으로 프레임에 집어넣는 게 도덕교육이라는 것입니다. 자, 게슈탈트 쪽은 그런 식으로 다 하나의 그 프레임 개념으로 도덕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콜보그 이런 얘기인데 콜보그나 이런 사람들은 도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판단의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내가 이제 이런 예를 하나 드릴게요. 한번 이렇게 아이들에게 이런 얘기를 던져봅니다. 이게 한 사람이 있다. 그 부인이 암에 걸려 지금 죽어가고 있다. 그래서 지금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이 남편은 하인츠 딜레마입니다. 하인츠라는 남편이 있는데 자기 부인하고 다 행복하게 살다가 암에 걸려 죽어간다. 그래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이웃에 있는 어느 약국에서 우리 부인을 살릴 수 있는 약을 발명을 했대요. 그래서 가서 그 약을 좀 달라고 했더니 나도 평생을 거쳐서 이 약을 개발했기 때문에 줄 수가 없다. 이 약이 비싸다. 그래서 좀 살려고 했더니 내 재산 가지고는 그 약을 살 수가 없어. 근데 와이프는 이제 곧 죽어가게 되거든. 그럼 어디 가서 돈을 구하려도 돈 구할 데도 없고. 자, 이럴 때 그 남편은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 세 가지 옵션이 있어요. 가서 훔친다. 그죠? 훔친다. 훔치지 않는다. 아무것도 안 한다. 아무것도 안 한다는 뭐 결국은 뭐 훔치지 않는다는 거지. 그 옵션을 주고 아이들하고 선택을 하라고 그래요. 훔쳐서라도 부인을 살려야 된다. 그죠? 또 훔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돼 있고 아무것도 안 한다. 판단 모르죠. 모르겠다. 아직 모르겠다. 자, 이렇게 되면 뭐 나이 들은 사람이나 목사님이나 신부님이나 대학 교수나 뭐 공부하지 않는 사람이나 하여튼 이거에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면 다 하나는 선택을 해요. 그죠? 그럼 뭐 재밌어요. 선택이 반반이 나와요. 훔쳐서라도 살려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훔치지 말아야지 뭐 훔쳐서 하는 게 어떻게 되냐 이런 사람이. 그걸 유치원 애한테도 물어도 반반이 나오고 목사님한테 물어도 반반이 나와요. 이야, 훔치냐 안 훔치냐는 이것 자체가 도덕적인 게 아니야. 뭐가 도덕적이냐? 왜 훔쳐야 되느냐? 왜 훔치지 말아야 되느냐? 이게 도덕적인 어떤 퀄리티를 결정한다. 자, 이게 재밌는 시간인데 이 질문을 연령별로 해봤어요. 유치원 애한테 얘기했어요. 얘도 심각해요.
아버지가 있었는데 아버지가 엄마가 이렇게 돼서 죽게 됐어. 그러면 돈이 없어서 약을 못 사. 또 훔쳐야 될까 훔치지 말아야 될까. 이렇게 심각하게 얘기를 하면 얘도 심각해집니다. 근데 한참 때 얘가 묻는 질문이 뭔지 아세요? 그럼 그 하인스 아저씨는 엄마 아빠 없어요. 엄마 아빠는 왜? 있지? 아유 그럼 됐지 뭐. 엄마 아빠한테 내가 물어보면 되잖아. 그게 유치원 애들의 도덕적인 판단의 속성이에요. 그지? 한번 물어보세요. 지금 내가 이걸 이어가지고 우리나라에도 여러 가지고 실험도 하고 해서 센터 이런 데 연재도 하고 그랬어요. 4살, 5살짜리한테 물어보세요. 야,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 그럼 고민하다가 엄마가 있으면 좋은데. 엄마 있지. 아, 그럼 엄마한테 물어보면 되잖아. 엄마한테 물어서 엄마가 하는 대로 하면 고민을 해결돼. 그죠? 엄마 없거든? 아빠 없거든? 그럼 또 뭐 선생님도 없어? 선생님도 없거든? 그러면 지나가는 아저씨한테도 물어야 돼. 고연령층의 도덕적인 판단은 남한테 물어서 어른이 하라는 대로 하면 착한 거예요. 그죠? 그건 한국이나 미국이나 일본이나 콜복을 하는 사람이 전 세계를 가면서 다 해본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초등학교 1학년 정도 되면 걔네들은 어떻게 하지? 훔쳐야 되니 안 훔쳐야 되니? 뭐 그 반반이 나오는데 근데 훔쳐야 된다는 애한테 물어요. 훔쳐야 돼? 왜 훔쳐야 돼? 그럼 진짜 죽어요? 엄마가 약 안 먹으면? 진짜 죽을 거야? 그럼 훔쳐야 돼요. 왜 훔쳐야 되지? 엄마가 죽으면요 도시락은 누가 싸요? 엄마가 죽으면 빨래 누가 해요? 얘는 머릿속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엄마가 죽으면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어려움이 많아요.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 초등학교 1학년 7, 8살 때쯤 나타나는 에고이스틱 오리엔테이션입니다. 모든 걸 선악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이득이냐 손해냐. 그 4살, 5살짜리 오리엔테이션은 뭐냐? 퍼니시먼트 오리엔테이션이에요. 엄마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하면 나는 혼나지 않는다. 그죠? 그러니까 퍼니시먼트. 그러니까 오비디언스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해요. 복종의 오리엔테이션. 어른이 시키는 대로 하면 착한 거다. 그러니까 4, 5살짜리가 고민하다가 아빠 있냐 엄마 있냐 선생님 있냐. 그래서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하면 내 고민을 벗어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초등학생은 그거를 give and take orientation이라고 그럽니다. 엄마가 죽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면 그럼 죽으면 안 돼. 죽으면 안 되니까 훔쳐서라도 살려야 된다. 그래야 나한테 손해가 안 온다. 그 다음에 이제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 정도 되면 어떤 게 나오느냐. 이 애가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 그거 진짜 훔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러면 훔치면 동네 사람들이 욕을 할 텐데요. 그죠? 동네 사람들 개념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위주로 생각했잖아요. 내가 벌 받을까봐. 내가 복종하는 게 좋으니까. 그 다음에 그 엄마가 죽으면 하인스가 밥도 빨래도 어려울 텐데 내 위주로 생각하다 이제 뭐로 가느냐. 자,